모욕의 결혼식 -8장 완결 스토리 1장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복을 보낸다. 신랑 김태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린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신부 측 친족들이 신랑 측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특히 신부의 어머니 박영희는 입술을 꽉 다문 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들아, 괜찮겠니? 최만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60대 중반의 그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굵은 손을 가진 전형적인 시장 상인의 모습이었다. 20년 넘게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해온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태준의 말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 측 친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채소나 파는 집안이 어떻게? 격이 안 맞는다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다. 신랑 신부가 패백을 올리는 순간 박영희가 갑자기 일어섰다. 잠깐.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메웠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다. 시장 상인 아들이 우리 집 며느리를 맞아? 분수를 알아라.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신부 수영이 창백해졌고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봤다. 하지만 박영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신랑에게 다가가더니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그의 뺨을 때렸다. 짝! 내가 아무리 대학을 나왔어도 소용없어. 시장 상인 아들은 시장 상인 아들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떤 이는 충격에 입을 벌리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태주는 뺨을 감싸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최만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20년 넘게 숨겨온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주먹을 꽉 쥔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결혼식은 그렇게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2장 전통시장 새벽 5시. 최만호는 언제나처럼 채소 상자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만호 형,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생선장수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다. 응, 잠이 안 와서. 어제 아들 결혼식 어땠어요? 많이 기쁘셨죠? 최만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그랬어. 주변 상인들은 최만호를 그저 평범한 채소장수로만 알고 있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성실하게 장사를 해온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최만호의 진짜 과거를. 오후가 되어 장사를 마친 최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증명서 하나를 꺼냈다. 검찰청 특수부 검사 최만호. 그렇다. 20년 전까지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특수부 검사였다. 대기업 비리 수사의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고 수많은 거물들을 감옥에 보낸 강직한 검사였다. 언론에서는 그를 정의의 사도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한 대기업 총수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거대한 정치적 압력이 그에게 가해졌다. 위에서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고 그가 거부하자 온갖 압박이 따라왔다. 결국 그는 선택해야 했다. 굴복하고 검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념을 지키고 떠날 것인가. 그는 사표를 냈다. 아빠, 왜 갑자기 검사를 그만두세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태준이 물었다. 아빠는 이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한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만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고 가족들에게도 과거의 일은 일절 말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
20년이 흘렀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어제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20년 전에 검사 최만호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20년 만에 전화를 걸어본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야, 최만호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호야? 정말 너야? 20년 만이잖아. 응. 부탁이 하나 있어. 3장.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영의 일상은 평온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박영희로부터 거의 매일 전화가 걸려왔다. 수영아, 너 남편 회사 어때?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아버지 때문에 내 남편 회사까지 위태로울 거야. 수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시장 상인인데 왜 그것 때문에 남편 회사가 위태롭다는 것일까? 어머니, 그게 무슨... 너 정말 모르니? 요즘 같은 세상에 시장 상인 사위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아?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박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우리 회사 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장님 사위가 시장 상인 아들이래요 하면서 뒤에서 비웃을 거야. 어머니, 너 남편이 승진 못하는 것도 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분수에 맞지 않는 결혼을 했으니까. 수영은 전화를 끊고 울기 시작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저녁에 태준이 퇴근하자 수영은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다. 여보, 어머니가 또... 태준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어. 그날 밤 태준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 결혼 때문에 이런 일이. 최만호는 상추를 다듬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장모님이 계속 알고 있다. 최만호의 목소리에 묘한 힘이 실렸다. 다 알고 있어. 태준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었다. 아버지? 최만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20년 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요? 그냥 아버지를 믿어라. 그날 밤 최만호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20년 전 검사 시절 만들어둔 인맥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수첩을 들여다봤다. 이제 내 정체를 보여줄 때가 왔군. 다음 날부터 최만호의 행동이 달라졌다. 아침 장사를 마치면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평소에는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그였는데 요즘은 계속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한편 박영희는 며느리에게 더욱 혹독한 말을 퍼부었다. 너희 아버지가 시장 상인이라는 걸 숨기고 결혼했지? 사기야, 사기. 우리가 알았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최만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4장. 강남의 한 고급 카페. 20년 만에 만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시장 상인 복장의 최만호였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정말 오랜만이야, 만호야. 변호사 이종민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20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미안하다. 그때 내 사정이 복잡했어. 알고 있어. 그 사건 때문이었지? 정치권 압력이 상당했다고 들었는데. 최만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쨌든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오늘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뭔데? 도움이 필요해. 최만호는 종민에게 사돈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혼식에서의 모욕, 며느리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자신의 출신을 무시하는 행태까지. 종민은 듣고 있던 중에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박영의 남편 회사 좀 조사해줘. 뭔가 나올 것 같아.
종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옛 정 때문에 도와줄게. 그 다음 날 최만호는 또 다른 옛 동료를 찾았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세무사를 하고 있는 박대우였다. 만호야, 정말 오랜만이야. 대우는 반갑게 그를 맞았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시장에서 장사했어. 뭐, 장사를? 너 같은 인재가? 최만호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대우는 분노했다.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대우야, 부탁이 있어. 세무 쪽으로 조사 좀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나한테 맡겨. 며칠 후 최만호의 오래된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심지어 언론인까지.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최만호의 진가를 알고 있었다. 20년 전 그가 얼마나 유능한 검사였는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 수사를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만호 형, 이거 보세요. 종민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박영의 남편 회사 자료인데 뭔가 수상해요. 뭐가? 일단 매출 대비 순이익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도 이상하고. 최만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의 수사 감각은 여전히 예리했다. 여기 이 부분 봐. 그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 거래는 명백히 가공거래야.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서류상으로만 만든 거지. 역시 만호 형이야. 한 번에 딱 집어내네. 그때 대우도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세무조사 결과야. 탈세 의혹이 상당해. 그리고 이것도 봐. 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직원들 4대 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까지 있어. 최만호의 눈이 번뜩였다. 완벽해.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군. 마치 20년 전로 돌아간 것 같았다. 검사 최만호가 완전히 깨어났다. 5장. 일주일 후 최만호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최만호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대명건설 전 경리과장 김철수입니다. 선생님이 박영희 회사를 조사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최만호는 순간 긴장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일까? 제가 그 회사에서 15년간 일했었거든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저녁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김철수는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비자금 조성 내역, 분식회계 자료, 정치권 로비 자금까지. 15년간 제가 직접 격리를 보면서 모은 자료들이에요. 최만호는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저절로 굴러들어오다니. 왜 이런 걸 보관하고 계셨죠? 김철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안 주면서 자기들은 호화로운 생활만 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걸 주시려는 거군요. 네. 선생님이 옛날 유명한 검사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믿고 이걸 드리는 겁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보자가 나타났다. 대명건설의 주요 협력업체 대표였던 이상훈이었다. 최 선생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영희와 그 남편이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은 하청업체들에게 돼지 취급했어요. 이상훈은 녹음 파일과 문서들을 꺼냈다. 계약서 조작, 대금 지급 연기, 일방적인 계약 해지.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제가 10년간 모은 것들입니다. 왜 이제서야 나서시는 거죠? 그동안은 무서워서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나서신다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최만호는 점점 쌓여가는 증거들을 보며 감탄했다. 20년 전에도 이렇게 완벽한 수사는 흔치 않았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이제 됐군. 그가 종민에게 전화했다. 준비 완료야. 정말? 뭘 준비한 거야? 박영의 남편 회사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탈세,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갑질까지. 없는 게 없어. 와, 역시 만호 형이야.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다 구했어? 세상에는 악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만 있던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일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지. 최만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20년간 잊고 있던 작업을 시작했다. 고발장 작성이었다. 검사 시절 수없이 써봤던 그 문서를 손끝에서 2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6장 2024년 3월 15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한 통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최만호, 피고발인은 대명건설 대표 박정호와 그의 아내 박영희였다. 같은 시간 국세청에도 탈세 신고서가 접수됐다. 고발 내용은 치밀했다. 15년간의 분식회계, 50억 원 규모의 탈세, 정치권 로비 자금 조성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대금 미지급까지 모든 것에 구체적인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오전 10시 한국일보 사회부에 특종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대명건설이라는 회사 아세요? 아, 중견건설 회사 말씀이시죠? 네. 그 회사에 대한 엄청난 스캔들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20분 후 기자의 이메일로 폭탄 같은 자료가 도착했다. USB 속 내용을 본 기자는 깜짝 놀랐다. 이거 완전 특종이네. 오전 11시 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발장을 검토한 담당 검사는 증거의 완성도에 혀를 내둘렀다. 이거 누가 작성한 거야? 증거 정리가 완벽하네. 마치 검사가 직접 쓴 것 같아. 고발인이 최만호라는 분인데 혹시 아세요? 선배 검사가 그 이름을 듣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 최만호? 20년 전 특수부의 전설? 전설이요? 20년 전에 대기업 비리 수사로 유명했던 검사야.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궁금해했는데 지금까지 뭘 했던 거야? 오후 1시 국세청 조사관들이 대명건설 본사로 향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오후 2시 검찰 수사관들이 대명건설과 박정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영희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집에? 부인, 저희는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왔습니다. 압수수색? 무슨 소리예요? 그때 박정호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갑자기 검찰에서. 수사관들은 컴퓨터, 서류, 휴대폰까지 모든 것을 압수해갔다. 오후 4시 한국일보 온라인판에 특종 기사가 올라왔다. 대명건설 50억 원 탈세 의혹. 15년간 분식회계도. 오후 5시 다른 언론들도 일제히 후속 보도를 시작했다. 중견건설사 대명건설, 검찰 압수수색. 대명건설 대표 부부,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저녁 9시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특히 한 방송사는 흥미로운 관점에서 보도했다. 이번 고발을 제기한 최만호 씨는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20년 전 검찰 특수부에서 활동했던 유능한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최 씨가 이번 고발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사돈관계에서 벌어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영희는 TV 앞에서 얼굴이 새하얘졌다. 저 사람이 검사였다고? 시장 상인이 아니라. 하루 만에 그들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7장. 다음 날 아침 박영희는 휴대폰에 쏟아지는 연락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친척들, 지인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영희야, TV 뉴스 봤어? 너희 집 무슨 일이야? 아니야, 오해야.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변명은 소용이 없었다. 인터넷 뉴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났다. 시장 상인을 무시했던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네. 출신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더니 정작 자기들은 범죄자였네. 키읔키읔. 20년 전 유명한 검사한테 덤볐다가 이 꼴 났네.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구나. 오전 10시 박정호가 급히 회사로 갔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고 있었고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히 달려왔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고 시공 중인 현장들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뭐라고? 협력업체들도 모두 손절하겠다고 하고 직원들은 불안해서 난리예요. 박정호는 머리를 감추다. 하루 만에 20년간 쌓아온 사업이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최만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만호 형, 뉴스 봤어요. 형님이 옛날에 검사셨다면서요? 응, 옛날 이야기야. 와, 그럼 그 유명한 사건들 다 형님이 하신 거예요? 대단하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그냥 채소 장수고. 하지만 최만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흐르고 있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정의 실현의 기쁨이었다. 오후에 태준이 급히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응. 그런데 아버지가 검사셨다는 건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최만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 아들아, 사람의 가치는 과거의 지위에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거지. 내가 20년간 시장에서 성실하게 장사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야. 그 순간 태주는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검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다. 저녁 뉴스 시간. 이번에는 더욱 자극적인 보도가 나왔다. 대명건설 박영희 씨 과거 결혼식에서 시장 상인 출신 사돈 모욕 발언. 시장 상인 주제에 분수를 알라던 박영희의 발언이 그대로 보도됐다. 당시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언론에 증언한 것이다. 인터넷은 완전히 들끓었다. 이 여자 진짜 개념 없네. 시장 상인이 뭐가 잘못이야? 떳떳한 직업인데. 출신으로 사람 무시하더니 자기들은 이 꼴이네. 최만호 검사님 완전 멋있다. 20년 참고 있다가 한 방에 끝장내네. 박영희는 집에서 나올 수 없었다.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이웃들의 시선도 따가웠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변호사는 실형도 각오해야 한다고 하네. 내가 너무 잘못했나? 박정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지금에서야 후회해. 이미 늦었어. 바로 그 순간 박영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무시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었다. 8장. 일주일이 더 지난 후 박영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남편은 구속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무엇보다 전 국민의 질타와 조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여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게. 지금에 와서? 소용없을 거야.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다음 날 오후, 박영희는 전통시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보는 시장의 모습은 낯설었다. 20년 전에는 이런 곳을 얼마나 무시했었던가. 최만호의 채소가게 앞에 서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모두 그녀를 알아보았다. 죄송합니다. 박영희는 최만호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만호는 배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출신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었다. 사돈댁 고개 드세요. 네. 사과는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전화해서 괴롭히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박영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피해자는 수영이었다는 것을.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출신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박영희는 수영을 찾아갔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어머니, 수영아. 박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 내가 너무 못된 시어머니였지? 출신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한 건데. 내가 정말 바보였어. 수영도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두 여자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한 달 후 사태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 박정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회사는 결국 정리됐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박영희는 진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수영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태준을 친아들처럼 대했다. 출신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게 된 것이다. 어느 일요일 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최만호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다.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박영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사돈댁.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최만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지난 일이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태준과 수영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최만호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내일 팔 채소들을 정리했다. 검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이곳에서 이 평범한 일상에서 찾은 행복이 더 소중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그는 깨달았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사람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시장의 밤은 조용했다. 최만호는 내일도 변함없이 이곳에서 채소를 팔 것이다. 평범하지만 떳떳하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행복이었다.